하루아침에 시련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모른다. 나는 이런 시련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시련을 겪게 됨으로써 남을 진실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때가 많다. 시련을 당하고 보니까 남의 불행을 어찌나 달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절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종편에 나온 사람들은 아내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윤창중 가족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마치 꼭꼭 숨어있던 대단한 사회적 원칙 같은 것이라도 발견한 듯 입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악담을 퍼부어대면서도 지네들이 무슨 대단한 인도주의자나 되는 듯 가증스러운 행세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상당 기간 대인기피증 같은 증세로 우울해했다. 그러나 아내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인생을 더 큰 안목으로 볼 줄 아는 인간으로 성장한 것처럼 느껴진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나 할까? 참으로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고 해코지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하는 적은 바로 내부,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실감하게 한 것은 나와 아내를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시켰다. 참으로 신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거나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접할 때 과거 같으면 오죽 못났으면 자살을 했을까?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하며 분노했겠지만 이젠 나 스스로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는 안목이 크게 달라졌다. 예컨대 얼마 전 배우 김성민 씨가 부부싸움 끝에 목매어 자살했다는 뉴스를 듣고 내 친동생이 그런 불행에 닥친 듯한 슬픔을 느끼는 나를 발견하고는 솔직히 조금 놀랐다. 최고의 인기 스타였다가 마약을 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몰락한 김성민 씨.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자살했구나. 마약을 좀 했으면 어때? 다시 안 하면 되고 다시 일어나야지 왜 죽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뭐가 두려워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인가? 남의 불행을 얼마나 고소해하며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 아내는 워싱턴의 악몽이 터진 지 2달쯤 지나 미쳐버리겠다며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을 진실로 위로해주는 친구나 선배들은 모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아내가 시련을 극복하는 데에는 내가 옆에서 거들고 하는 것보다 신앙의 힘이 가히 절대적이었다. 위로할 줄 아는 능력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시련을 겪어보았느냐에 달려있음을 나는 내 시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3년 12월 11일 나는 내 집을 출퇴근하며 나를 지켜주는 윤문권의 권유로 카톡을 개통했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한 통의 카톡을 받고 머리가 띵해지는 충격을 받으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 빨려 들어가듯이 생각에 잠겨들 수밖에 없었다. 이철용, 1948년생. 사창가, 빈민가 등에서 구두 닦기, 깡패, 빈민운동가로 살다가 소설 어둠의 자식들, 꼬방동네 사람들을 써서 베스트 작가로 하루아침에 등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당 시절 국회의원을 한 차례 지냈다가 줄기차게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면서 책 쓰고 영화 제작하며 지내다가 경복궁역 인근에 역술관 통을 열어서 10년째 역술가로 살아가는 머리 빡빡 깎고 성질 좀 있어 보이는 사나이.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역술가다. 대충 그에 관한 소개다. 이철용 전 의원이 보낸 카톡이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한번 봅시다. 연락 주세요, 이철용. 이철용이라고 하면 내가 정치부 기자 시절 직접 접해본 적이 없었다가 종편 토론에서 서로 패널로 참석해 말 몇 마디 섞어본 것밖에 없었던 이철용 아닌가. 그런데 남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보낸단 말인가. 이철용은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지 계속 카톡을 보냈다.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여기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니 또 한 통이 날아들었다.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면 절망이지만 시련을 기회의 밑거름으로 여기면 희망입니다. 상처난 조개가 진주를 잉태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대로 주저앉으면 윤창중이 아니다. 글을 쓰세요.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쓰세요.
역시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인간을 위로할 줄 아는구나. 자신의 말대로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데다 지체장애 3급인데도 자기 뜻대로 마음껏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에 빠진 사람 발견하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아끼지 않는 그에게 위대한 인간성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기억이 새롭다. 이초룡 전 의원은 그 후에도 나에게 수시로 위로하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유머를 보내주었다. 그는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닥달해댔던 공소시효가 이번에 만료되자 나에게 잊지 않고 카톡을 보내주었다. 축하 모든 게 다 끝났으니 맘 편하게 기지개 쭉 펴시길요.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 꾸준히 하시고 후일을 계획하세요.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이팅이요. 나는 너무 고마워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대한민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니니 앞으로 잘 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 넘어지면 죽을 때까지 짓밟으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라고 충고해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 주변에 가깝게 지냈던 박사, 교수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전율하게 할 정도로 진심이 우러나오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배운 것이 많을수록 남 우습게 알며 제잘난 맛에 살고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고 위로할 줄 모르고 시건방지게 살아가고 있음을 나부터 반성해야 한다. 나는 워싱턴의 악몽이 터진 2013년 5월 7일 이전의 윤창중과 이후의 윤창중은 완전히 달라지기로 맹세했다. 그렇게 뉴 윤창중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선물하신 이 시련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 앞에서 하루아침에 담배와 술을 끊어버린 것 아닌가. 만약 내가 다시 손을 댄다면 그 순간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나는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내 삶의 원칙을 10개로 정리해 놓았다. 감히 내 삶의 10계명으로 명령하는데 내가 굳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의 몸부림을 접하고 삶의 끈을 결코 놓치지 말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시련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거나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첫째, 독자적인 삶. 인생의 지혜 중 하나는 혼자의 힘으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임을 절감했다.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 정치적 동물이니 뭐니 하며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인간관계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가 아님을 통감하는 세월이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수도승이나 하는 것인가? 인간관계 속에서 기대하지 않게 빚어지는 갈등과 풀화를 접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몰라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연 인간의 삶이 반드시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답을 되돌려주고 싶다. 물론 대한민국은 인적 네트워크라는 사다리가 존재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출세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적 관계에서만 유용할 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 지극히 개인의 삶과 관계된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임을 절감하게 됐다. 인적 네트워크가 결코 삶을 좌우할 수 없는 것.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야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고시를 통해 정부 기관에 들어간 사람의 경우 고시 기수를 엄격히 따지는 풍토 앞에서 앞사람이 뒷사람을 챙겨주고 밀어주는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을 깊이 천착해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 꼭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삶이 결정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장이나 사회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더라도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혼자 살아가는 삶, 말하자면 독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사람들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인생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독보적인 삶의 족적을 기록하는 경우가 다반사 아닌가. 내가 크게 후회하는 것은 내가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자동차 딜러도 아니고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과 말 그대로 가슴을 열고 뜨거운 교류를 하며 지내왔다. 사람들을 가슴으로 뜨겁게 교류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믿어왔었다. 적어도 2013년 5월 7일 이전까지는. 참으로 희한한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내가 알고 지냈던 인적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단순히 알고 지냈거나 심지어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TV에 나와서는 나와 엄청나게 친밀한 사이였던 것처럼 뻔뻔하게 과장하고 거짓말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장사를 하는 장면을 셀 수 없이 보았다. 내가 신문사 방송국을 전전하면서 서로 이름 정도 알고 넘어갔던 사람들이 TV에 나와 자신의 경력을 들먹이며 마치 나에 관해 훤히 정통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3년여 결코 짧지 않은 은둔의 세월 속에서 면벽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 해도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썰렁하다는 옛말은 그냥 만들어진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귀면서 절대 이런 일은 나에게 예외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착각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는 진리를 뒤늦게 인식하게 된 것 역시 행운이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이 멀어진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는 없다. 2013년 5월 7일 이후 제2막의 내 인생은 철저히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무엇보다 인간을 신뢰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착각이 없으므로 그런 독자적인 삶이 오히려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셋째, 신과 동행하는 삶. 혹독한 시련의 폭풍이 나를 향해 몰아칠 때 내가 뼈에 사무치게 결심한 것 중 하나는 절대 이 전쟁은 나를 죽이려고 비난하며 달려드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와의 투쟁.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 내 마음속에서 독백하며 시련을 견뎌나갔다. 이건 나와의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 내가 혹독하고 잔인한 시련 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어 절개수술에 이르게 된 한 편의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전 과정. 이 모든 것이 신이 아니면 절대 주관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신에 대한 나의 관점이 세워지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무슨 의미인가? 인간은 절대 세상사를 주관할 수 없으며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다고 믿게 됐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던 나를 우상으로 믿는 오만과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몰입해온 탐욕을 내 몸과 정신으로부터 떨쳐버려야 한다는 새로운 의식이 생기게 됐다. 오만과 탐욕과 이별하기 위한 몸부림이 내 의식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과 자세를 갖게 됨으로써 내가 살아온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내 인생의 중요한 의제로 삼게 됐다. 신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나는 겸손하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 이를 주관하는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는 시련 속에서 신에 대한 나의 관점을 세우게 되었다.
한마디로 신의 존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제 2막의 인생을 신과 동행하는 삶의 형식으로 진행하려 한다. 신과 영적 교감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망망대해, 절해고도의 절대 고독 속에서도 결코 외롭지 않음을 나는 시련기를 통과하면서 절감했다. 신을 때로는 나의 교사로, 때로는 동반자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등대불 삼아 절대 고독 속에서 이 험난한 삶을 헤쳐나가기로 한 것은 2013년 5월 7일 이전의 윤창중으로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됨으로써 삶은 화려한 물질적 풍요나 떠들썩한 인간적 교류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진실로 나의 제2막 인생은 신에 대한 더 깊은, 더 넓은 믿음 속에서 전개되길 갈망하고 있다. 8번째, 사색의 삶.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세상의 변화에 새로운 지식과 안목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대목이다. 사회적 명망가를 비롯해 교수, 언론인 같은 지식 장사들 중에서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의외로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에 관한 얘기로 시종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학벌이 좋은 사람의 경우 대화가 과거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로 올 생각도 하지 않다가 만남이 끝나게 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이런 과거 지향형 사람들을 만나면 속으로 이 사람은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에서 정신적 성장이 중단되고야만 했군 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안타까워하곤 한다. 지식을 가지고 생업을 하는 명색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과거 학창시절을 놓고 장시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니 참 안타깝다.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가 특정 시점에서 멈추게 된 것 같다. 나이 든 사람들일수록 듣는 사람이 피곤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내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결심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과거에 초점을 맞춰 대화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사색하는 삶. 그런 사색의 힘이 약화되지 않아야 마음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몸은 늙을 수 있으나 마음은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많은 사색을 함으로써 마음속에 주름이 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사색이라는 정신적 노동은 게을리하면서 젊은이들로부터 대우만 받으려는 노인들이 짐작하건대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선진국을 다니면서 갖게 되곤 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육체적 운동 못지않게 자신의 머릿속에서 사색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사색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 9번째, 공부하는 삶. 사색의 힘을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공부하는 습관을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싶다. 글쓰기를 나의 천직으로 지속시키려면 공부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작업이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책을 읽어가는 것이다. 독서를 하면서 공부하고 사색하고 글쓰고 그림을 그리는 삶이 내 인생의 골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이 지하철에서 책 읽느라 골똘한 모습을 나는 대한민국에선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내가 일본에서 받은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 중 하나가 지하철에서 정갈하게 옷매무새를 관리한 나이 든 사람들이 정말 숨도 제대로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반듯한 자세로 책을 읽는 모습들이었다. 책 읽는 일본인의 모습은 가는 데마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면도 아니다. 은행을 가든 공원에 가든 심지어 병원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고 있다. 그런 장면을 대한민국에서 찾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떠들거나 뭔가를 먹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지금부터 20년도 넘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수행기자로 가서 느낀 것은 체코가 소비에트 블록의 일원으로 극심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지만 문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저 돈이 제일인 천박한 자본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어느 집 앞을 걸어가는데 나이든 남자 한 사람이 집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이 들어왔다. 오래된 책인 듯 책장이 누렇고 상당히 헐어 보이는 책인 것으로 기억된다. 차림새도 누추해 바지는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노인이 책을 읽고 있었다. TV에서 체코를 다룬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다. 내가 인간의 삶에 대해 정의해 본다면 인간은 당연히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지만 물질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물질적 동물이라기보다 정신적, 지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아오면서 갖게 된 나의 견해다. 나는 더 나이가 들어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하며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겠다.